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엄맘입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채널에 담긴 많은 사연들을 보며 제가 겪었던 일을 다시금 꺼내어 생각하고는 했어요. 지금이야 어엿한 40대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로 잘 살고 있지만 한없이 빛나기만 해야 할 제 청춘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딱 저 하나뿐인데 저희 부모님은 제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온전치 못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했고 그런 부모도 엄마고 아빠라고 어린 저는 부모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곁을 내주지도 않으셨고 부모님 인생 살기 바쁘셨죠. 어릴 때야 뭘 모르기도 했고 형제도 없는 제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런 저에게 한없이 나쁜 역할을 하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환경에서 자라다 고등학생이 된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었고 차갑고 외로운 그 집이 너무 싫었어요. 더는 마냥 어린아이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철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다짐을 하자마자 그 길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하니 자연스럽게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학생의 신분으로 그 나이에 해서는 안 될 음주와 흡연도 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슬프고 웃긴 건 제가 가출을 했는데 행방을 찾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출한지도 모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제 아이를 낳아보니 더욱 저희 부모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출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제게는 부모님에게 저 좀 봐달라는 마지막 발악이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원래도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때부터는 정말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어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개념 없이 살던 제 인생에 전환점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던 제게 누군가 다가와서 제안을 했죠. 저 학생 혹시 연예인 해볼 생각 없어요? 우리 꽤 유명한 엔터인데 학생 캐스팅하고 싶거든요. 저를요? 네, 우리 회사 와서 정식으로 오디션도 보고 연습생 해볼래요? 어때요? 그거 하면 돈 많이 벌죠. 아, 그리고 저 연습생 그거 하면 혹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회사 팀장이거든. 꼭 성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요. 그리고 숙식 제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학생이라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보통 또래 연습생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제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흔히 말하던 길거리 캐스팅이란 걸 경험하게 되었고 솔직히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절 성공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고 숙식 제공이 된다고 들어서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택한 길이었죠. 만약 숙식 제공이 어렵다고 했으면 연습생 생활 그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 그렇게 서울이란 곳을 가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도 서울은 굉장히 멋졌어요. 제가 살던 곳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를 악물고 난 꼭 성공할 거야 라며 다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니까 사는 느낌으로 살고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성공이 목적도 아닌 그야말로 삶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 엔터에 갔을 때는 정말 끼가 많은 사람도 많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았어요.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세상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여기 다 모여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욕도 없는데 끼도 없으니 다른 연습생들 사이에서 거의 왕따였죠. 다들 죽기 살기로 온 힘을 다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팀장님이 챙겨주시니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팀장님은 본인이 캐스팅한 저를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셨고 저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죠. 서로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저를 향한 거센 비난과 질투심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인생 참 힘들게 살아온 제가 겨우 이런 걸로 기죽을 사람이 아니죠. 너희는 날 욕해라, 난 신경도 안 쓴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롭고 독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던 팀장님은 앞만 보고 직진하자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 하나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이끌어주던 사람이 없던 제게 팀장님은 참 존경하는 어른이었고 품어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은 없었어도 해가 되지 않으려고 적당히는 했었죠. 그러던 중 아빠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부모님은 드디어 이혼을 하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가셨는지 어쩌다 돌아가신 것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구나, 돌아가셨구나, 딱 이 정도 감정이었습니다. 이 일로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통화를 했었는데 내심 기대를 했었어요. 그만 방황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는 그 말을 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 뭐 잘 살고 있지?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 테니까. 있잖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엄마 자식인 게 싫어?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품을 내주지 않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선주야, 자식인 게 싫고 좋고가 어딨어.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단지 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너도 알겠지만 부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낙이 있었겠니? 그럼 나는? 부모밖에 없던 그 시절의 나는?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뭘 더 바래. 그래서 널 굶겼니? 먹고 살기는 했잖아. 물에 빠진 거 구해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심보니 너 지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욕먹어 너. 기대를 한 내가 미친 거지. 이런 사람도 엄마라고 끝까지 기대를 해버렸어. 수치스럽다. 정말 두 번 다시 우리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말자. 아빠처럼 죽었다고 연락받게 하지 마. 엄마 죽어도 난 안 가. 너 알아서 해. 너 하나 안 온다고 내가 무너질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엄마를 이겨먹고 있어. 엄마가 내 엄마여서 한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워. 내가 이렇게 아팠던 만큼 엄마도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게. 끊어. 하나뿐인 친딸에게 참 모질던 부모는 끝까지 모질었고 마지막으로 내민 손까지 내쳐버린 엄마에게 저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뭘 기대했던 걸까 싶어 제 자신이 싫었어요. 이때부터 뭔지 모를 오기가 생겼고 내가 꼭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해서 엄마인 당신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꼭 배 아파서 뒹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복수를 꿈꾼 거죠. 이악 물고 연습했더니 그룹 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루게 되었고 갑자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같은 연습생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질타를 견뎌야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디를 가도 미움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고 조금만 잘해주고 조금만 손을 내밀어주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같은 연습생 생활을 하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고 많은 여자 연습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오빠는 늘 혼자서 질타를 받는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줬고 전 그 따뜻함이 낯설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고 연애를 했어요. 당연히 같은 연습생들끼리 연애를 회사에서는 반대를 했었고 비밀리에 쉬쉬하며 만나다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그 이후 저희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쓴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성태야, 선주야, 지금 너희가 연애할 시간이 어딨냐? 어? 다른 애들은 1분이라도 더 연습해서 어떻게든 데뷔하겠다고 난린데 너희는 뭘 믿고 그렇게 여유로운 건데? 죄송해요. 그렇지만 연애를 한다고 해서 연습 소홀하게 한 적은 없어요. 선주야, 말은 똑바로 하자. 솔직히 너 다른 애들에 비해서 간절하지도 않은 거 나도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도 곤란해. 요즘 세상이 예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명심해. 봐주는 건 여기까지야. 둘이 관계 얼른 정리하고 너희 본분에 집중해.
결국 실장님께 따로 불려가서 남자친구와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습생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았으나 숙식 제공이 되니까 했던 거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선택했던 길이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습니다. 본인이 꿈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울 텐데 남자친구는 저를 선택했고 저도 그런 남자친구를 선택했어요.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던 연습생 생활이라 하기 싫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회사에서 숙식 제공을 해줬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의 힘으로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포기하면서 당연히 모든 지원은 끊겼고 저는 남자친구가 지내는 곳에서 함께 지내며 별일을 다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고 아마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죠. 제 모든 선택에는 늘 부모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된 거야 라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 살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일도 했고 고깃집, 공장, 편의점 등등 별일을 다 했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벌면서 점점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 재미가 들렸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모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서 하루라도 빨리 지상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늘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던 그곳의 냄새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뭔가 제게 그 반지하는 많은 의미를 줬던 곳인데 제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긴 했지만 가장 바닥인 반지하에서 스스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 보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쉬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3층짜리 1.5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날아갈 듯 기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던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고 안정되던 시기였죠. 늘 제가 우선이던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고 이렇게 살다가 더 돈을 많이 모으면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제게 자꾸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한두 번은 그냥 무시했는데 계속해서 오길래 한 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제야 전화를 받네. 한선주 씨 맞죠? 대체 왜 전화를 피하지? 누구세요? 누구신데 자꾸 전화하세요? 내가 그쪽 투자까지 해주려던 투자자예요. 근데 이제야 알았거든요. 데뷔가 코앞인데 왜 그만둔 거예요? 대체 내가 지원이고 뭐고 다 해주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당신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네? 투자자요? 전 들은 말이 없는데요. 그렇겠지 당연히. 한선주 씨 회사에서 내가 투자한 걸 말하면 돈을 떼줘야 할 테니까 굳이 알려주지 않았겠지.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만나죠. 내가 이쪽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무조건 대성했거든. 난 보는 눈이 있다고.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있으니까 우선 만납시다. 의문의 남성에게 받은 전화는 무언가 꺼림칙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정말 투자자인가 싶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그쪽 생활을 접었기 때문에 더는 연관도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분명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면서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막상 저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는 투자자가 직접 전화를 해주니 솔깃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깨닫게 되긴 한 거죠.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언제 집다운 집을 사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이요. 결국 저는 그 투자자라는 사람의 연락을 다 받지 않다가 결국 제가 걸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선주예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만났으면 좋겠는데. 오, 그래요. 연락 기다렸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곳 알려주면 차 보내줄게요. 그거 타고 편하게 와요. 아니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경계심이 상당하네요. 뭐 그럼 그렇게 해요. 문자로 주소 보낼게요. 네. 전화를 끊자마자 주소가 왔고 받은 주소로 갔습니다.
솔직히 가면서도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스폰서 관련해서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설마 이 사람도 제게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직접 만나봐야 했죠. 어렵사리 만나게 된 투자자라는 분은 얼핏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쳐 보였고 딱 아빠뻘 정도쯤 돼 보였습니다. 어색함과 떨리는 마음이 공존해서 쭈뼛거리는 제게 인자한 미소와 말투로 긴장감을 풀어주려 노력하셨죠. 이야, 한선주 씨, 반가워요. 실물이 훨씬 아름답네요.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선 딱 까놓고 먼저 말할게요. 그래야 안심할 것 같네. 난 한선주 씨한테 다 해줄 수 있어요. 금전적인 모든 지원을 싹 다 해줄 건데 혹시 생각하는 그런 건 원치 않으니 걱정 마요. 아, 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은 연습생도 아니고 데뷔할 마음도 없는데 왜 저한테 모든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왜 안 해요? 본인의 길인데. 대신 그쪽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렵게 가지 말고 내가 소개하는 엔터 쪽에서 편하게 갑시다. 나는 엔터 쪽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매우 진지해요. 한선주 씨 한 명 제대로 투자해서 잘 키우면 내가 보는 이익이 많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말이야. 저 남자친구도 있고 동거도 하고 있어요. 이런 제가 연예인이 되면 소문이 꼬리를 물지 않을까요? 그런 세탁쯤이야.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걱정 마요. 언제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조사는 해서 대충 상황은 아는데 한선주 씨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잘해보자고요. 의욕도 없던 연예계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투자자의 제안이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저를 완벽하게 밀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고 심지어 저렇게 만나고 나서 당일에 바로 저에게 5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품위 유지비라며 이미지 관리를 지금부터 할 거라고 하셨죠. 제게 몇백에서 몇천에 가까운 돈을 매달 서슴없이 주셨고 말 그대로 제 품위를 유지하라며 특별히 뭘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할 때는 죽으라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는데 그것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당분간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전 쉽게 만지는 그 돈들을 펑펑 쓰고 다녔고 투자자가 이유 없이 주는 고가의 선물들과 고가의 차까지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누가 봐도 제가 변한 게 보이고 고가의 물건들이 집에 쌓이고 있었죠. 심지어 차까지 생기니 남자친구는 저를 추궁했습니다. 선주야, 너 정말 요즘 이상한 거 알지? 대체 이 많은 것들을 무슨 돈으로 산 거냐고. 무슨 생각으로 차까지 산 건데 너 일도 그만뒀다며, 어? 말 좀 해봐. 아, 진짜 왜 이래? 내가 뭐 오빠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아니면 사달라고 했어? 무슨 상관인데 내가 뭘 하든 말든 그냥 알바 좀 뛴 거야. 너 똑바로 말해. 대체 요즘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너 지금 집에 있는 저 가방에 옷들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지긋지긋하네 정말. 얼마인 줄 내가 알게 뭐야. 저런 거 하나 사줄 능력도 없으면서 오빠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너 정말 말 다 했어? 지긋지긋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싫다고. 아무리 일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 매일이 똑같아. 과연 우리가 이 원룸에서 탈출은 할 수 있을까? 미래는 있을까? 난 없다고 생각해. 지금도 헤어지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는 거니까 나 건들지 마. 너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만나려고 연습생 생활도 못하고 너 하나만 바라봤는데.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줬던 참 좋은 사람인데 제가 돈에 눈이 뒤집히니 그런 남자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컵 하나를 사는 것도 소중했는데 이제는 궁상맞게 느껴졌고 그냥 남자친구와의 모든 생활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투자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 선주인데요. 집 하나만 마련해 주실래요? 그래. 뭐 오늘? 내일? 근데 갑자기 왜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네, 헤어지려고요. 이제 정리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네. 바로 내일 나와 사람 보내줄 테니까. 짐 정리도 하지 말고 사람 시킬 거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면 집이 하루아침에 생길 정도로 제게 세상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투자자에게 집을 요구한 후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저를 붙잡고 많이 울었지만 그 모습도 보기 싫다며 저는 그 집에서 나와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고 다음날 투자자가 마련해준 집으로 떠났습니다. 제 짐은 알아서 옮겨주신다고 했는데 시간 맞춰 가보니 다 옮겨져 있었고 제가 상상한 이상으로 너무 좋은 집이라서 놀랐습니다. 전 그냥 아무리 좋아봐야 투룸 정도겠지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서 이름 좀 있는 곳으로 집을 구해주셨어요. 그곳에서 살다 보니 마치 제가 정말 부자라도 된 마냥 거만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연습생 생활을 슬슬 시작하기도 했어요. 예전만큼 저를 힘들게 굴리지 않아서 좋았고 살살 연습시키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쉬게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위해 모든 게 굴러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아주 거만하게 살았죠. 투자자는 제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저는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이 얼마나 벌기 어려운 건지 느낄 틈도 없이 쓰기 바빴죠. 그렇게 흥청망청 돈 쓰는 재미로 살던 중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주소를 알 수가 없었을 텐데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뭐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선주야, 무슨 관계인지 뭔지는 묻지 않을게. 다만 난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 그 사람이 널 평생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 지금이야 너가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다고 해도 평생은 아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니야. 선주야, 너 왜 그래 정말.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줄래? 우리 헤어진 사이인데 내 뒷조사를 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관심 자체를 꺼줄래?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만 있어. 나한테 다시 안 와도 괜찮아. 아니, 바라지 않아. 그렇지만 예전에 너답게 살아가줘 선주야. 내 마지막 부탁이야. 웃기고 있네. 나다운 게 뭔데? 난 지금 이 모습이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발 참견 말고 너나 잘하고 사세요. 남자친구는 절망에 빠졌고 전 그 사람을 비웃어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웃겼어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과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과하게 화가 났고 과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했던 거죠. 남자친구의 말을 무시한 채 여전히 저는 사치를 부리면서 살았고 그야말로 완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투자자가 호텔로 저를 초대했어요. 간혹 투자자와 함께 좋은 곳에서 뭘 먹거나 호텔에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심지어 이날 가게 된 그 호텔이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고 VIP룸에서 회의가 끝나면 그 방에서 하루를 묵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약간 평소랑 달랐던 건 투자자가 그날따라 표정이 어딘가 묘하게 달랐어요. 왔어? 밥은 먹었니? 아니요. 회의 끝나면 룸서비스 시키려고요. 룸서비스? 좋지. 어떻게? 내가 지원해주는 삶을 살아보니 좋지? 전에 만난 그 친구랑 살았을 때랑 비교가 안 될 건데. 그치? 그렇죠. 근데 오늘 회의 주제는 뭐예요? 에이, 왜 이렇게 급해 오늘따라. 난 궁금한 게 많은데. 내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선주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해. 근데 정작 너는 나한테 주는 기쁨이 아직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돈 줄 맛이 안 나겠지?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생각을 해봤다고 했잖아. 나는 너한테 이렇게 돈을 써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너 전에 만난 그 친구는 능력이 없어도 네가 다 해줬을 거 아니냐? 그치? 이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기쁨을 줄 때까지는 다른 기쁨을 줘야겠어. 뭐라고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자세히 담을 수도 없지만 갑자기 제게 기쁨을 달라면서 그런 관계를 원했고
저는 투자자를 밀치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뛰쳐나와서 급하게 택시를 탔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살던 그 집도 그 사람 집이었죠. 우선은 급한 대로 최대한 멀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라도 제 계좌를 추적하거나 할까봐 근처 ATM 앞에 세워달라고 한 후 돈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 후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호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을 울고 또 울었고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핸드폰 전원도 꺼두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 채 호텔 방 안에만 숨어 지낸 지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도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일주일 동안 자책을 너무 많이 했고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살고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 핸드폰 전원을 켰는데 투자자에게 미친 듯이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그랬어요. 기쁨도 주지 않고 도망만 친 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죽을 때까지 쫓을 거니 멀리 도망쳐보라는 협박성 문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그동안 지원받은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면 놔주겠다고 했죠.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용기를 내 투자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애초에 계획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당신 멋대로 계약 위반해놓고 이제 와서 지원한 거를 갚으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선주야, 내가 늘 말했잖아. 어딘가에 사인할 때는 꼭 자세히 읽으라고. 너 그 계약서 제대로 안 읽었구나. 거기에 쓰여 있는데 1년 안에 데뷔 못할 시에는 내가 원하는 기쁨을 데뷔할 때까지 주면서 지원받은 걸 갚아야 한다고. 그게 딱 적혀 있어, 선주야. 뭐라고요? 당신 진짜 사람 아니구나. 내가 그럼 너 따위한테 그런 지원을 이유 없이 해줬겠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몸으로 기쁨을 주던가 몸으로 일해서 갚던가. 뭐 선주 네가 선택해. 대신 오늘 안에 선택해서 대답을 해줘야 해.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찾아갈 거니까. 이딴 게 어딨냐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갚냐고. 돈을 못 갚으면 몸으로 갚으라니까. 더러운 놈.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투자자와는 전화를 끊었고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황은 심각했고 뒤늦게 찾아본 계약서에는 정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주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말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건데 정말 멍청해도 어쩜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지 저 자신이 싫었어요. 결국 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저를 쫓았고 저는 도망 다녔고 그렇게 살았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쳤는데 투자자는 제게 늘 문자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놓쳤네. 이번에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제가 다 저지른 일인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전 남자친구가 자꾸만 떠올랐는데 그게 참 이기적인 거죠. 떠올리는 저 자신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헌신적이고 착한 사람을 매정하게 버려놓고는 이제 와서 제가 죽을 것 같으니 떠올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본인 꿈까지 포기하고 저를 선택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 저는 정말 몹쓸 짓을 여러 번 하는 거겠죠. 그렇게 저는 안 돌아다닌 지역이 없었어요. 매일 지역을 바꾸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떠돌아다니며 도망다니는 것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돈도 더 이상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정말 깊숙한 시골 동네를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할머니께서 저를 며칠 동안 그냥 묵게 해주셨어요. 그게 감사해서 할머니 밭일도 도와드리면서 한 일주일을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투자자가 찾아와서 할머니께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도망쳤고 하필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도망치는 탓에 주머니에 있는 돈이 고작 2만 원 정도였죠. 아마 그 할머니를 추궁해서 제 짐가방을 투자자가 가져갔을 거라 다시 가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노숙이라는 걸 하게 되었고 공원 의자에서 하루를 지새우고 공중 화장실에서도 자고 그러다 정말 씻어야겠다 느껴서 찜질방에 갔어요. 딱 여기서 하루를 보낸 후 숙식 제공을 해주는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일자리를 못 구했던 이유가 일하다 도망치면 돈도 못 받고 가게에도 피해라고 생각해서 못했는데 더는 길이 없었죠. 노숙까지 하다 오랜만에 깨끗하게 씻고 컵라면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개운하고 편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곤히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순간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고 느꼈고 두 눈을 번쩍 뜨니까 제 얼굴 앞에는 투자자가 있었죠.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도 못 지른다는 말을 이때 실감했습니다. 악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쳐다봤어요. 투자자는 거칠게 저를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잠시 조용한 곳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동안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또 경계가 되었습니다. 또 무슨 속셈인데요. 차라리 그냥 때리든 뭘 하든 알아서 하세요. 더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사실 10년 전에 당신 엄마랑 결혼까지 약속했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녀의 애도 있었더라고. 난 그래도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했고 그 여자는 이혼하고 얼른 오겠다고 했었지. 그래서 간이고 쓸개고 돈이란 돈을 다 가져갔어. 딸이 아프네 뭐네 하면서 다 가져가 놓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거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인 줄 몰랐어 내가. 그 여자가 내 모든 걸 다 빼먹고 도망친 게 너무 열받아서 복수하려고 선주 씨한테 접근한 건데 이번에 알았거든. 둘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것을.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선주 씨 괴롭히지 않았을 건데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요. 뭐라고요? 그럼 이게 다 결국 엄마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저한테 나쁜 짓도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엄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거든. 보통 자기 딸을 건드리면 엄마는 다 미치니까. 근데 그 여자는 아니더라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나 때문에 버린 시간에 대해서 모두 보상도 할게요. 이런 더러운 경우가 다 있지? 평생을 엄마라고 해준 게 없는데 그까지 정말. 근데 솔직히 돈에 눈멀어서 행동한 제 탓도 있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투자자와 얘기를 나눈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결국 아빠와 살고 있을 때 이 투자자와 바람을 폈던 거고 마치 이혼할 것처럼 해놓고 어렸던 저를 팔아 투자자에게 돈을 뜯은 거죠. 뜯을 만큼 다 뜯고서는 투자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또 바람을 핀 거니까 솔직히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고 해도 열받아서 복수를 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중에 다시금 제 인생을 망친 게 또 엄마 탓인 것 같아서 엄마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커졌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거지만 그냥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투자자가 엄마를 찾아갈 거라길래 저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 여전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살고 있었으면 안 가려고 했는데 가정까지 꾸리고 애 낳고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첫 자식인 저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투자자와 함께 갔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늘 부러워했던 친구들의 엄마 모습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단정한 옷차림에 딱 엄마의 느낌을 품고 있었죠. 엄마는 올라가고 이어 저랑 투자자가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본 엄마는 아주 기겁을 했지만 아내 애들이랑 엄마의 새로운 남편도 있었는지 과거를 들킬까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둘이 어떻게 같이 여기로 온 거야? 아니, 우선 가. 집에 남편도 있다고. 내가 연락할게. 집 앞에 연락처 두고 가. 얼른. 너무 다급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 뒤로 큰 가족 사진이 보였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또 집 안쪽에서는 애들과 아빠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집에서는 맛있는 냄새도 나는데 그게 그렇게 슬펐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가 폭발했고 큰 소리로 엄마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당신이 처음으로 낳은 딸인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한 번을 보듬어 주질 않아? 그래도 나 어떻게든 이악 물고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젠 하다하다 바람핀 불륜남이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나한테 해코지까지 하게 만들어? 대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한평생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 여보, 애들 데리고 나가 있어. 해결할 일이 생겨서. 왜 나가 있어? 저 사람도 알 건 알아야지. 저는 이 사람이 낳은 자식인데 한 번도 품에 안겨본 적이 없는 자식이에요. 이유는 엄마라는 이 사람이 맨날 남자들 만나기 바빠서요. 옆에 이 남자가 그중 한 명이고 단물만 쏙 빼먹고 딴 남자한테 간 게 열받아서 딸인 저를 찾아와서 해코지하려고 했다네요. 너 조용히 못해? 우선 나가자고. 김미연, 이 남자는 얼마 뜯어먹었냐? 너 내가 뒷조사 좀 해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근데 이 남자랑은 애까지 나온 거 보니까 너도 이제 남자 바꾸는 게 귀찮아서 정착하려고? 야, 미연아, 적어도 사람이면 네 딸은 네가 챙기는 게 맞지 않냐? 저기요, 이 여자랑 하루빨리 갈라서요. 바람 피는 게 습관이고 돈 뜯어먹는 건 취미니까. 그렇게 투자자랑 같이 재혼해서 살고 있는 엄마네 집을 발칵 뒤집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엄마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얌전한 현모양처인 줄 알았다네요. 남편과 사별을 했고 아래 딸이 있었지만 딸도 같이 죽었다고 말했다는데 그 딸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놀랐겠죠. 결국 엄마는 이혼을 당했고 사기 결혼으로 위자료를 많이 물어줬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투자자는 제게 평생 책임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이든 제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기에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투자자는 제게 살던 집을 명의 이전해줬고 이 세상에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며 힘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후엔 제 힘으로 돈을 벌면서 살았고 아예 타지에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도 지금의 제 모습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가 못난 모습을 보이면 따끔하게 말해주기도 하는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껴주는 시부모와 남편 덕분에 가족이 뭔지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사랑이 고파서 한없이 엇나갔던 한심한 저 자신을 가끔 떠올리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그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서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저라는 사람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 좋은 사람이 안 행복할 수 없죠. 생각하면 늘 미안한 존재지만 이제 그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모두에게 예의니까요. 뱃속에 아이가 올 가을이면 태어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부끄러운 엄마가 아니길 바래서 매일매일 노력 중이에요.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태어날 아이에게는 듬뿍 주면서 키우려고 합니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제 과거를 들추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부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